와. 참 신기해요. 제가 이런 강의 처음 해봐요. 저도 해주세요. 맨투맨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800명 이렇게 강의 1,500명까지는 해봤는데, 근데 지금 이런 신기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처음 알았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위스의 8 이노베이션입니다. 8개의 스위스의 개혁에 말씀드릴 텐데, 38년 동안 논픽션 작가를 했고 책은 38권을 썼는데요. 원래는 그 전공 과목은 일본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전략대학이라는 데에서 일본 담당 교수로 포스코 임원을 가르쳤어요. 이건 부장급 이상, 이사, 상무 이런 사람들, 대개 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CEO들을 많이 가르쳐요. 대표이사들. 근데 여기 화면에 지금 계신 분들은 아주 다 젊으신 분들이고, 제가 가르친 분들은 다 50세 이상, 80세까지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발랄한 자리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정경련 교수는 지금 하고 있고, 카이스트 책임연구원 교수를 2년을 했어요. 뭐 네이버에 제 양력이 다 떠 있기 때문에 학력이 현찮거든요. 학사인데 박사기도 없고. 근데 카이스트 책임연구원 교수는 박사 아닌 사람은 없는데, 카이스트 역사상 제가 최초로 학사로서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2년짜리를 했는데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끝내가지고 카이스트 총장도 만족을 하고 해서 지금 뭐 올해 지금 뭐 재계약을 하냐 마냐 그러는데, 돈을 너무 조금 줘요, 카이스트가. 그게 뭐 한 1억 2천만 원밖에 안 돼, 연봉이. 근데 뭐 내 친구들 이 업계에서 뛰는 뭐 공병호라든지 뭐 여기도 자주 온다는 맹명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친구 동생들이 잘 나갈 때는 하루 일당이 2천만 원씩이었거든요. 하루 일당이. 저도 하루 일당이 2천만 원까지는 안 돼봤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1억 2천만 원 1년에 주는 건 끈값이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써서 좀 돈을 번 책이에요. 이게 뭐 강의에서 돈 벌고 책 써서 돈 벌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는 이 사람 책을 한국에서 한국경제신문에 냈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게 대만에서 나왔고, 대만에서 판권을 나한테 사야 돼요.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2만 달러 보내와서 일단 받았어요, 내가. 근데 뭐 2만 달러 뭐 이렇게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게 태국에서 나왔고, 러시아에서는 돈을 5천 달러를 보내오고 내가 받았어요. 근데 책은 안 보내와. 얘네들은 다 책 보내왔거든. 대만, 중국 이런 데서는. 이게 국가의 수준이 그밖에 안 돼, 러시아가. 돈만 보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본 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책이 표지를 이렇게 바꿔서 일본 경제신문에 내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제 책이 3권이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신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신문이에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를 8조 7천억 주고 산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경제 일간지 최대 일간지 사버렸어. 8조 7천억에.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신문인데, 여기서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제가 쓴 책이 일본 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일본의 기노쿠니아라는 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데 제일 큰 데인데, 거기에 내 친구들,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책이 이렇게 막 이만큼 쌓여있더라고. 출판사가 워낙 세니까. 내가 센 게 아니라 출판사가 세니까. 그랬더니 내 일본 친구들이, 야, 네가 니케이에서 책이 나왔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사진 들고 기념사진 찍고, 내 일본 친구들이 드디어 네가 인류가 됐다. 여기서 책이 나왔다는 거는, 니케이에서 책 냈다는 건 아무나 내주는지 아니니까, 오늘 저녁은 자기들이 사겠다고 해서 술을 얻어먹고, 대신 제가 니케이 편집부에 찾아가서 나 오늘 저녁밥 한번 사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책 만드느라고 고생하겠다 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필자한테 우리가 술을 얻어먹을 수는 없고 우리가 사겠다고. 그래서 지네들이 구내식당 가서 밥을 사줬어요. 나한테 800엔짜리를 사줬는데,
니케이의 구내식당이 완전히 무슨 뭐 럭셔리한 카페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기본적으로 교양이 된 거죠. 얻어먹지 않고 자기네가 사겠다고 해서 편집장이 자기 이 책을 만들 때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하고 지네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샀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도 대만어판인데 그렇고요. 아, 요 책이 요게. 그래서 이제 이건희 책을 이렇게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스타 CEO, 삼성에 잘 나가는 CEO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 책을 썼더니 이게 요 동양경제신보라고 일본에서는 세 번째로 큰 경제신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삼슨 CEO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월급쟁이로서는 제일 출세한 사람이 이제 윤종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을 내가 썼더니 중국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철과 정주영 두 사람을 비교한 책을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냈는데 이 책이 이제 중국에서 나왔죠. 이 책이 많이 팔았어요. 한 20몇만 권 팔았어요. 이병철 경영대정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나중에 개정해서 또 이렇게 냈는데 이 책은 많이 팔렸고 이건희 회장이 이 책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진을 갖다 실었다고. 이건희 기념관이 있어요. 용인자연 용인 연수원 안에 가면 이 책 진열 안 시켰어요. 기분 나쁘다고 표정이.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싫어해. 이 얼굴 우는 상이라고. 자, 어쨌든 자기 아버지 책을 썼으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 책을 읽어봤대요. 근데 삼성 회장들은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요. 신세계 이명희 회장도 책을 들고 있지 않아요. 성우가 녹음을 해. 그 책 전체를. 그래가지고 녹음 CD를 줘. 그러면 지가 듣다가 좀 지루하면 또 껐다가 다시 듣고 그래요. 이건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아요. 나중에 늙어서는 이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했대. 잘 썼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그 비서실에 근무하는 내 친구 전부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회장이 최고 칭찬이 괜찮다 이 말인데 잘 썼다 잘했다는 말은 평생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이건희가 그 말을 딱 하는 바람에 삼성에서 이 책을 3,000권을 사가지고 임원들한테 한 권씩 다 줬어요. 근데 내가 임원들 내 친구 방에 가니까 이게 꽂혀 있는데 읽어봤냐 했더니 안 읽어봤다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갔죠. 자, 뭐 이렇게 한데 이제 제가 좀 엉뚱한 구석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소설책으로는 처음으로 한번 써봤는데 2권짜리 웨인 부대원 꼬레앙이라고 프랑스에 웨인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 출신이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걔네들이 왜 갔는지 궁금해서 이 부대를 갔어요. 프랑스로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파리에서 마르세유라고 있잖아요. 제일 남쪽에 지중해 마르세유까지 800km입니다. 차를 몰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좌회전을 딱 하면 오바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오바뉴에 사령부가 있는데 그 사령부의 공보장교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 책을 취재를 해서 이걸 2권을 썼는데 어쨌든 이건 33,000권 팔았어요. 팔기는. 적자는 안 받는데 제가 이거 취재하느라고 프랑스를 3번을 갔으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쓰는데 한 4개월 걸렸고 그러니까 조금 손해는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을 댕기면서 중국을 움직이는 CEO들이 누가 있나 이거를 이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썼고요. 이 책이 이제 일본어판이 이겁니다. 이게 일본어판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하이얼 그룹이라고 있죠. 가전회사. 그 장 루이민 이거 회장인데 장 루이민한테 인터뷰 신청서를 보냈어요. 메일로. 그랬더니 그쪽에 답장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는 51%의 지분을 칭다오시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칭다오시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인터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칭다오시를 가서 시정부에 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니네들이 허락을 해야 된다니까 인터뷰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그 시 정부의 외사 판공실 주임, 우리나라 치면 홍보 담당 국장이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그래서 왔어요. 오고 내 메일 보냈어요. 니네가 인터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는 거다. 너희들이 나한테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 맘대로 써버렸어요. 썼는데 이 책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게 광재당 출판사라고 긴자에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 된 출판사인데 굉장히 센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일본 친구들 얘기 따르면. 여기서 책이 나오니까 중국에 있는 하이얼 그룹의 장 루이민이 이 책을 나왔다는 걸 알고 읽어봤대요. 통역부 번역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장 루이민 비서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한국말 잘해요. 중국 여자인데 조선족이 아니더라고. 우리 회장님이 이 책이 일본에서 나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를 긍정적으로 잘 평가해서 너무 고맙고 그때 인터뷰를 안 해줘서 너무 죄송하니까 앞으로 또 책을 쓰실 기회가 있으면 칭다오 시정부를 격려하지 말고 바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칭다오 시정부 편들어서 한국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책이 나오니까 애들이 우습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력이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성상임도 전혀 썼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실인데 근데 일본에 관한 쓴 책이 있구나. 오사카 상인들이란 책을 옛날에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신문 28군데에서 신문 나왔어요. 동아일보 전면으로 기사를 썼어. 허문명이라는 지금 논설위원이 이것도 이제 일본에 제가 취재를 몇 년을 댕길 때 썼냐면 정확하게 16년 차, 일본의 16년 차까지 취재를 하고 낸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게 긴자에 있는 상인들. 그러니까 긴자를 여러분들이 가시면 1종목부터 8종목, 1종목, 2종목, 3종목, 4종목, 8종목까지 있거든요. 그 8종목까지 구간에 560개의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560개입니다. 100년 이상 된 가게가. 그 가게를 그 기록치가 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계속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취재가 잘 안 될 때는 내 일본 친구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그 오래된 가게들이니까 프라이드가 세요. 엄청 세. 예를 들어서 국어당 문방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국어당 일본말로 큐코도 값은 비싸다. 그러나 품질은 세계 최고임을 우린 자신한다. 이런 데가 있어요. 문방구인데 일본 천황이 자기 아들 딸이 장가가면 청첩장을 국어당에서 맞춰요. 종이의 지질 세계 1위, 종이의 칼라 도수 세계 1위, 디자인 세계 1위 이런 데예요. 문방구인데 근데 역사는 800년이에요.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역사가 몇 년 됐냐고 그랬더니 역사가 너무 짧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짧다고 그러면 보통 100년이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네는 1664년에 원래 동경에서 개업을 했지만 교토의 본사는 1240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 8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짧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1664년 동경 출발이면 짧은 게 아니지 않소 그랬더니 교토 가면요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6개나 있어요. 우리 같은 건 명함도 못 내밀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킨도 이 책이 이제 교토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책을 쓴 건데 교토에는 현재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게가 36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교토를 딱 20년 차 됐을 때 교토를 20년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교토를 230번을 가봤거든요. 근데 230번 갔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교토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웬만한 충격은 안 받죠. 워낙 오래 댕겼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책을 내가 읽어보고 내가 모르는 게 아직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합친 게 일본의 상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오미상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오미상인 책은 제가 아직 못 썼어요. 오미상인은 원래 그 칠기 밥그릇하고 모기장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집단은 약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400년 동안 칠기 밥그릇과 그 모기장입니다. 이 세 개를 팔아갖고 만든 회사가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그거를 한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는 나고야에
옆에 있는 도요타 시에 있어서 도요타 자동차인데 원래 그 뿌리는 오미 지방에서 약장사를 하던 집안이에요. 그 도요타 집안 자체가. 그래서 40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 중에 첫 번째 노하우가 뭐냐면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려면 집어쳐라. 이게 도요타 상인, 도요타 자동차의 무차입 경영이란 말입니다. 무차입. 남의 돈을 한 푼도 빌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현재 도요타는 빚은 한 푼도 없고 쌓아놓은 유보금이 300조에 달합니다. 현찰이. 이게 일대 때부터 이 모기장 팔고 모기약 팔고 하면서 쌓아놓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야 이 기업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차의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생산 단가를. 그런데 무차입 경영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남의 주식회사라는 자체가 빚을 갖고 경영을 이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차입 경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빚 없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오미 상인을 비롯한 교토 천년 상인, 오사카 상인, 동경 상인 이걸 합쳐가지고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냈는데 2010년 5월 달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본 외무성에 무슨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혹시 오사카 상인, 뭐 일본의 상도, 뭐 교토 상인 이런 책을 쓴 그 작가가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거를 그 한국에 앉아갖고 썼냐? 그래서 한국에 앉아 쓴 게 아니고 니네 나라를 230번가 쓴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역시 우리는 일본 책을 베꼈는 줄 알았대. 이 홍화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나온 책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적당히 편집을 해갖고 쓴 책인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작가 중에는 일본의 상인들에 관해서 쓴 작가가 한 명도 없더라. 자기네가 출판 대국인데 그래서 나는 일본 외무성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훈장을 하나 주고 싶은데 문화훈장을 받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문화훈장을. 근데 이제 문화훈장이 일본말로 분과쿤쇼인데 분과쿤쇼 뭐라고? 문화훈장을 받는다? 이건 친일파가 되는 지름길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 댕겼다는 것 때문에 두고두고 친일파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군쇼와 조금 좀 거시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러면 일한 문화 교류상을 하나 주면 받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받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상장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돈도 같이 준다 그래갖고 돈을 보내 이끌어야 됐을까? 얼마나 됩니까? 딱 그랬더니 고학구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고학구만 500만 그래갖고 N 데스까 원 데스까 딱 그랬더니 원 데스 그래갖고 개꼬데스와 안에 이런 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냐. 지금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걸 일본 정부가 준다는데 가서 받아야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그날 갔어요.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 7층에 있는데 파티장이 있는데 근데 나보고 친한 사람을 20명까지 데리고 오래요.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2명이 왔어요. 다 기업하는 회장님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날 그 상을 받았고 상을 준 사람은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일본 대사가 줬고 일본 전 경경련 회장이 들어왔어요. 외교관하고 해서 32명이 일본에서 들어왔더라고. 그 32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악수를 청하면서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 32명이.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친일파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 공을 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일파가 될지 뭘지는 건 나중에 이제 증명할 것이고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테마로 넘어가면 국가별로 100년 이상 된 기업이나 가게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 23,700개입니다.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일본 동경 상공회의소 조사인데요. 실제로 제가 저 명단을 들고 일본을 지금까지 230번 가본 결과에 따르면 이 명단에 없는 기업이나 가게, 샵이 신입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자기 집안의 문서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자기네 가게가 그 정도 됐다고 얘기하지, 전설 따라 삼천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카더라 통신 갖고는 명함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10만 개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쓴 겁니다. 중국이 1600개 사는데, 이거는 2008년도에 중국 상무부가 조사를 했어요. 일본의 노포 제도, 신입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걸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자호, 라오즈하오, 이걸 오래된 가게를 중국에서는 라오즈하오라고 합니다. 라오즈하오가 1600개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명단을 들고 현재 중국의 3분의 2는 돌았어요. 중국 전체 대륙에. 그래서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가게가 많아서 현재 상하이를 딱 14번 가봤어요. 이것만 조사하려고. 놀러 간 거 빼고. 그래서 이 명단에 없는 가게들을 무지하게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대신 조사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광동성 광저우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광저우에서 기차를 타고 16시간을 서북쪽으로 가면 류저우라는 데가 나오는데, 류저우에 가니까 관가게인데,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있잖아요. 그 관가게인데 2500년 된 관가가 있더라고. 2500년.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이 앞에서는 그냥 깨갱하는 거죠. 중국 관은요 럭셔리합니다. 금박하고 은박하고 훨씬 잘 만들어요. 칠기로 완전히 딱 짜가지고. 청나라의 마지막 실권자가 리홍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홍장이 그 마지막 소원이 류저우의 관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살아서는 항주, 죽어서는 류저우의 관이야. 중국 속담에. 그래서 이 리홍장이가 청일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단원군 풍돌이, 그러니까 우리 단원 애기들 죽은 그 단원 그쪽 앞에 그 풍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자생란의 산지로서 제일 유명한 데입니다. 풍도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이 붙잖아요. 최초의 전쟁이 거기서 붙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토를 빌려준 거야. 남의 나라 전장 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하고 일본 해군하고 붙었잖아요. 청나라에서는 7,335톤의 정원함과 진원함 두 개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의 전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일본에 2,000톤짜리가 나왔는데 분명히 전함 자체는 영국제이기 때문에, 독일제예요. 독일의 그루프 철강이 맺는 거거든요. 그루프 철강. 최신의 함이었어요. 영국이 일본이 졌어야 돼 거기서. 근데 일본이 압승을 얻어버리거든요. 그때 리홍장이가 그 보고를 들어요. 자기가 이 청나라의 전쟁을 총지휘한 사령관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전쟁에 지면서 니콜라이 러시아 황제를 만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러 갔는데 협상이 실패해요. 실패할 때 사동한테 자기의 관을 메고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경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한 6,000km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기차 타고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인력거도 타고 막 했는데, 그때 이 사람 나이가 73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중간에.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갔는데 그때 관이 바로 류저우의 관을 메고 왔어요. 결국은 돌아와서 바로 죽었어요. 자, 이게 중국입니다. 독일 887개, 미국 650개. 미국은 신생국가 치고는 이 오래된 기업이나 가게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가게는 1630년에는 문을 연 셸리 플란테이션이라는 회사예요. 농장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1650년. 그걸 비롯도 있고, 그 다음에 5위가 스위스 35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뭐 있는데, 자, 현재 이 에리아는 전부 지금 제가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끝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6월 14일 날 제가 백신을 맞아요. 백신 맞고 바로 네덜란드 갑니다.
뭐 코로나는 뭐 백신 맞았으니까 안 걸리겠죠. 자, 한 달 전에 나온 책인데요. 백제인 금강조 일본 건축을 쓰다 천년 경영. 백제에서 건너간 한번 써볼게요. 저기 밑에. 아, 출발. 오케이. 아,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네. 유중광이라는 사람이 AD 578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왜 건너가냐면 일본의 성왕이라는 그 황태자가 우리 오사카에 사천왕사라는 큰 절을 져야 되는데 기술자가 없다. 따라서 이 백제의 성왕한테 이 일본의 성덕태자가 기술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부여에서 기술자가 건너가는데 이 사람이 부여에 정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정림사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림사 있죠, 부여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가장 큰 사찰인, 지금도 제일 크죠, 사천왕사를 줘줍니다. 우리 박상배 대표님하고는 여기 다 가봤어요. 전 지금까지 사천왕사 한 100번은 가봤을 거예요. 할 일 없으면 거기 가서 노니까, 여기 공원에서. 그래서 이 집 사장님이 39대인데 39대 사장님은 요 성은 떼어버리고 성을 일본 사람 성으로 바꿨어요. 금강으로 바꿨어요. 금강 리용인데 38대 사장입니다. 공고 도시타카. 이 사람하고 저하고 16일간 인터뷰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16일. 그런데 그 16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절을 짓는 그 목수 기술자일 뿐이지 무슨 내 텔레비 탤런트도 아니니까. 그날 이 양반한테 연하장을 6년 동안 보냈어요. 1월 1일 날 한 번, 8월 15일 날 한 번. 일본 사람은 올여름을 이 날도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그런 연하장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6년 동안 2번 보냈는데 뭐 연합장에다 제가 사인만 해서 보낸 건 아니고 친필 붓글씨로 내용을 딱 적어서 질문 1, 2, 3, 4, 5, 6, 7, 8, 30까지를 나는 이거 꼭 들어야 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6년간 보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나한테 관심 있나? 물론입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나? 가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제주항공을 일본 연수를 한번 시켜서 제주항공 사장이 비행기표가 없을 때는 파이로트 옆에 앉혀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티켓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날아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는 또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내 고등학교 후배가 가가지고 인천공항공사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가. 자, 그래서 6년 만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16일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이유는 1월 1일 날부터 1월 16일까지 자기네 집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봐야 우리 집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건너가서 1월 1일부터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행사를 보면서 했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책인데 제가 이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사인을 해서 드린다고 갖고 온 겁니다. 우리 박상배 대표님이 수요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이 금강조라는 회사가. 그래서 금강 아닙니까? 이름이 조입니다. 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이 회사. 역사가 지금 1440년 됐을걸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맺는 사람이 백제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책을 낸 거지 일본 사람이 냈다면 아무 책 안 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이 이제 나오는데 책을 거의 다 썼는데 갑자기 금강조 회사가 부도 위기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기다렸어요. 저걸 극복할 때까지.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39대 사장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초상을 치를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40대 사장이 취임식을 했는데 이 양반이 또 한 몇 달 있다가도 병원에 들어 누웠어. 근데 현재 들어 놓은 지 지금 8년 돼. 식물인간이에요. 회사가 망한 데에 대한 충격이 있어요.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회사를 1400년을 끌고 내려오다가 자기 때에서 망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들어 놓았어요. 그 사람은 나이 51년생밖에 안 되고 검도가 5단이야.
신체가 아주 몸이 끝내줘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누워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알아보질 못해. 사람을 식물인간이 돼버려갖고. 그래서 그 집 딸이 내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걔가 스위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커갖고 뭐 34살이 됐대. 그래서 이제 걔가 그 회사를 이제 물려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내는데 24년이 걸렸어요. 24년. 그래서 사실은 저거 쓰기 싫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작가 진이 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이 금강조 사장님을 인터뷰해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인터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동아일보 기자도 가보고 갖고 그냥 기자들이 많이 갔어요. 내가 저 얘기를 월간조선에 조금 요약을 해서 썼거든. 썼더니 월간조선의 기사를 보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갔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 뭐 홍아무개 쓴 뭐 기사를 봤는데 인터뷰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 나한테 연하장 한번 보내본 적 있어? 홍하상이는 나한테 6년 동안 연하장 보낸 사람이야. 너는 뭐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뭐 인터뷰하자고 그래? 그냥 내쫓겠어요. 다른 신문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때요. 일본은 대바람에 뭐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을 들여야 돼, 공을. 저는 일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상배 대표님도 나하고 같이 간 데가 있는데 메밀국수 팔아서 170년 된 마스바란 메밀국수 집이 교토에 있어요. 제가 그 집에 인터뷰하러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갔더니 사장이 오키나와 출장 갔다 오더라고.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온대.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네, 여기 가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다시 갔어요. 비행기 타고 집에 왔다 다시 간 거예요. 그때 사장이 내 얘기를 듣고 일주일 전에 왔다는데 그 사이 뭐 했냐? 일본에 있었냐? 아니, 한국 왔다 했더니 일본으로 날 보러 또 왔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인터뷰 해야지. 인터뷰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게재가 됐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책 나오자마자 그걸 사가지고 교토로 가서 그 사장님 만나서 줬어요. 지난주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일부러 갖고 주려고 여기까지 이걸 온 거냐 그래서 인터뷰를 해줬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준 거예요. 원고료는 얼마였냐면 15만 원이었는데 비행기 값은 4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하루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이 조금 날 다시 보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일본 연수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체 사장님을 2,000명을 할 때 마스바 메밀국수 집을 자꾸 코스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청어 메밀국수를 개발한 일본 최초의 가게이기 때문에 청어 메밀국수 안에 청어를 절여서 넣어요. 그걸 개발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하고 갈 때 그 집에 코스를 넣었는데 한 번은 삼성 석유화학 허태학 사장님이 우리 일행 중에 껴가지고 내가 허태학 사장 태학이 형한테 형 예, 사장 명함 하나 주세요. 딱 그랬더니 그래? 그 명함을 줬어. 그때 딱 보니까 삼성 석유화학 대표이사 허태학 아니야? 전에는 그 사람이 신라호텔 사장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삼성 사장님이 여기 웬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하도 유명하다고 홍 작가가 얘기해서 왔는데요. 같이. 그랬더니 우리 가게 같은 데로 어떻게 세계를 흔드는 삼성의 사장님이 오시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밀국수집을 제가 지금 현재 몇 년이냐 14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한미약품 회장님이 한미약품이라고 있죠? 여기 대웅제약 그 지금 계신 분이 오셨는데 한미약품 회장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해요. 나보고 일본 배낭여행을 너 꼭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녹화 뜨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한미약품 회장님이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82세에 돌아가셨는데 가끔가다 나한테 전화가 와. 비서 통해갖고 받으면 홍 작가 뭐해? 그러면 집에서 원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술 먹자는 얘기야. 빨리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같이 술 먹으면 소주를 2병 드세요. 그러다 회장님은 소주를 평소에 이렇게 잘 드세요? 그럼 내가 1년에 딱 2번 먹는다. 그 2번도 너하고만 먹는 거야. 딴 애들하고 안 먹어. 사장들하고 안 먹는데요. 왜냐? 술 먹다가 하면 회사에 기밀이 누설이 자꾸 되니까 한미 애들이 신약이 개발이 되면
기획부 같은 데서 신약이 다음 달 며칠 날에 나온다는 걸 알고 한미 주식을 갖다 사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부자 거래인데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의 이름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들이나 직원들하고 술을 먹으면 이 걔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몸이 건조한 사람, 무색무취한 사람, 자기 이득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 홍화석, 이런 애들하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 해서 그 노인네를 모시고 그 집 둘째 아들하고 그 집에 조카가 또 상무인데 넷이서 일본 배낭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일본의 그 기온에 가면은 교토에 기온이라고 게이샤들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거길 가서 저녁 때 밥을 먹었는데 나오면서 야, 저 게이샤들 옆에 앉아서 좀 데리고 술 한번 먹고 보고 싶대. 아, 방금 전에 밥 먹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무슨 지금 다 밥 먹고 나서 지금 봉창 꿀긴 소리라고. 근데 수상 같은 회장님의 명령이라 내가 거기에서 안 돼요. 딱 이러면 또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게이샤는 분장을 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이 얼굴에 목덜미에 나이팅게일 분을 발라야 되고 머리를 모모 아래 타래라고 그래서 이걸 올리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옷이 12겹 아닙니까? 12겹. 그래서 12겹의 기모노거든. 내가 그 옛날에 그런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8시간 전에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전에 예약합니다. 일본은 평균 2달 전에 보통 해요. 그리고 게이샤 요금이 또 있잖아요. 시간당 요금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스바 메밀국수집 사장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 사람이 일본 전체에서 제일 큰 메밀국수 가게를 기원거리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주간지 기사를 나왔을 때 비행기 타고 일부러 갖다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믿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딱 가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이러더라고. 홍상 몇 살이지? 그래서 소화 30년생이라고. 일본 말로 소화 30년생이에요. 한국 사람한테 뭐 1955년생 이런 말은 일본 사람은 그보다는 쇼와 산주레세 딱 이게 더 빨라. 그랬더니 자기는 쇼와 니주 로쿠넨세이래. 소와 26년생. 나보다 4살 많다는 얘기야. 그런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형이라고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일본말은 내 맛이 쓰리 쿠션이 강해. 우리 한국 사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되지가 않아 일본에서. 나는 4살이 더 많은데 딱 그러면 바로 내가 니상 형 그러면 아니킨데요. 상대가 존중할 때는 형님 그러면 니상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마카나 니상 되쇼 딱 그러면 싹 갑자기 좋아가지고 동생 갑자기 이제 나부터 또 동생이래. 그래서 나 얼마 전에 비행기 하나 샀는데 그거 같이 타고 한국에 한번 가면 안 될까? 그래. 비행기 샀어. 메밀국수를 팔아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게 많아. 그 나라는 아니 메밀국수 팔아서 어떻게 비행기를 살 생각을 하냐고. 아무리 경비행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형이 딱 생각이 나길래 바로 기온거리에서 뛰어서 뭐 한 300m 붙으니까 가가지고 마스바 사장 계시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연결했어요. 형님 나 이러저러한 일인데 한국의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님이 게이샤하고 한 번만이라도 술을 따르는 걸 먹고 싶다고 하는데 될까요? 딱 그랬더니 급한 모양이구나 딱 그러더라고. 소다 수고쿠스 큐니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급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딱 1분만 기다리래. 그랬더니 어느 게이샤 집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쪽 지리를 잘 아니까 그 카드에 이런 데 있지? 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옆집이고 먼저 들어가 있어. 나 금방 갈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 있더니 지금 왔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자기는 그 관내에 유지야 유지. 이 사람이 메밀국수 그 자리에서 170년을 팔았으니까 4대를. 더군다나 뭐 비행기 살 정도 되니까 굉장히 센 사람이죠. 난 그 사람이 센 걸 언제 알았냐면 어느 날 같이 내가 이제 다른 인터뷰 건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집 가서 밥을 먹었어. 그랬더니 그 형이 나한테 오늘 호텔에 들어갈 거냐? 그렇다고. 밤에 들어가면 호텔 가서 자는 거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조금 좋은 집 아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놀다 가라. 그래서 놀러 갔어.
근데 첫 번째 제의는 가부키를 자기가 오늘 배우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였어. 근데 가부키는 이제 이 동작이 아주 어려워요. 이게 뭐 다리를 이거 하나 드는데 막 5초에서 10초씩 걸리고 그래요. 노라는 일본의 악극인데 그거는 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요 배꼽까지 내려오는데 10분 걸려요.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이 표정이 10번도 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술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배우러 가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머리 아파지지. 이걸 1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센파이 고멘나사이 딱 그러고 난 빠져야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알아듣고 그러면 너같이 천박한 놈은 그냥 일본에 이쁜 여자 앉혀놓고 같이 술 따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이구나. 그러면 그 돈이 유지니까 갔어요. 갔는데 대충 먹었어. 일본은요 술집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건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일본은 룸사롱이라는 게 없어요. 방으로 된 술집이 없습니다. 있는 경우는 정치가들이 댕기는 요정밖에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 다 오픈이야 오픈. 그러니까 훨씬 건전해. 그러면 여자가 뭐 술 따라주는 거 먹지. 일본은 여자 손목도 3번 잡으면 잡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4번째 잡으면 경찰이 바로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복잡해져요 일이. 출국도 안 돼. 그때부터는 비행기표 다 캔슬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여자가 따라주거나 아니면 부처님 반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나와서 야, 호텔이 어느 쪽에 있지? 그때 뭐 가라스마도 뭐 뒤에 어디 있다 했더니 택시를 딱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기사한테 가라스마도 우리 어디 모셔다 드리라고. 그걸 딱 와. 그냥 속으로 아니 택시를 잡아줬으면은 택시 요금을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지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안 줬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기사한테 아, 얼마입니까? 그러고 이거라 됐을까? 딱 그랬더니 깨꼬렸어. 됐다고. 그랬죠. 아까 돈 안 냈는데 저 사람이 사장이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은 월말 결제인데 월말 결제래 월말 결제. 그래서 아니 지금 교토에서 아무 택시나 지금 지나간 걸 잡았는데 어떻게 알고 월말 결제가 그랬더니 저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교토에는 모든 택시 회사가 다 월말 결제래. 그 정도로 짜여진 사회가 교토의 신용사회입니다. 예. 교토는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는 권역별로 딱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토에 하루에 오는 관광객이 교토가 1년에 1,700만 정도가 오니까 하루에 50만 명 오거든 관광객이. 그 사람들은 관광객과 현지 사람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교토 사람들은. 일본에서 가장 심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교토 사람이에요. 보통 시코쿠의 저 끝에 있는 도쿠시마라는 데의 사투리를 제일 심한 사투리라고 그러는데 도쿠시마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들은 표준어로 얘기해요. 표준말로.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경말로 해주는데 교토 사람은 자기네가 1200년 동안 일본의 수도를 했잖아요. 동경이 수도가 된 거는 15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천황이 지금 동경 살잖아요. 교토 사람들은 천황이 지금 출장을 갔다는 거야. 동경으로 150년 동안. 곧 돌아온다는 거야. 자기는 1100년을 수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임시 수도일 뿐 교토가 진짜 수도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헛소리 하다가 벌써 1시간 20분 간데. 자, 일본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일본 얘기를 제가 정경련 주최나 KM의 한국응유협회 주최나 이런 데서 총 24시간을 연속 2시간씩 12번 24시간 끝나면 일본 연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제가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관광버스에 오른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일본의 모든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다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기겠습니다. 이제 스위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긴데. 자, 스위스라는 국가를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도 10시간짜리입니다. 스위스가 8번의 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87,000달러가 온 겁니다. 스위스의 최종 목표, 지금 4.0 시대의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국가입니다. 4.0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국가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핸드폰으로 모든 통제가 가능한 시티를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국가가 혹은 시청이 전 도시를 시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부 통제가 가능한 게 4.0의 목표입니다. 스마트 시티. 이 스마트 시티는 현재 17개 도시가 끝났습니다. 우선 싱가포르가 끝났습니다. 뉴욕도 끝났어요. 그다음에 두바이가 끝났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17개 도시가 이미 끝났어요. 선만 잘 깔으면 돼. 그러니까 자동차 통제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차는 제가 코로나 직전에 독일에 갔을 때 아우디 7 이상, 벤츠 S클래스 이상, BMW 7.4 이상은 자율주행이 돼서 제가 에이비스 렌트카 가가지고 53만 원을 하루에 53만 원을 자율주행차 빌려서 16일 동안을 독일을 타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그렇게 번잡한데 손 가만히 놓고 가만히 있어도 부닥치지 않고 잘 갔습니다. 문제는 차는 알아서 잘 하는데 문제는 I am. 내가 갑자기 조금만 그 번화한 데서 벗어나서 한적한 길로 가면 차 속도를 낸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속도가 올라가면서 내 손도 같이 올라가고 핸들 잡게 돼요. 특히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는 바로 핸들 잡게 돼. 그러니까 4.0이 와도 우린 적응 못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하겠죠. 하겠는데 자, 이게 모든 것이 4.0 시대에는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다 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도시의 차량이고 뭐고 건물이고 뭐 다 통제 가능해요. 기차고 뭐고. 그래서 이 도시끼리의 4.0이 완결이 되면 그때는 전 도시를 묶어서 스마트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게 4.0의 최고 목표,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거 하려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국토의 면적이 작은 나라일수록 유리해요. 그 작은 나라의 대표가 스위스입니다. 이 얘네들이 마지막 목표가 지금 4.0의 스마트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인구 800만 명, 경남북, 우리나라 사이즈밖에 안 되고 소득 8만 3천에 올랐습니다. 자, 국가 경쟁력 지수가 세계 1등이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스위스를 강조하고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국가인데 한번 그냥 맛보기로 통과. 자, 스위스 국가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넘어 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거 다 들어보면요. 무지하게 슬픕니다. 어느 나라 국가나 행복이 넘치는 국가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국가니까. 무조건 그냥 밟고 그냥 와장창 크게 나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미국 국가도 나름대로 좀 기쁘지만 좀 약간 슬픈 것도 있죠. 자, 스위스가 아까 우리 박상배 대표님 말씀대로 1830년 이전까지 소위 비엔나 조약 이전까지는 무지무지하게 못 살았어요. 왜 못 살았냐면 스위스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스위스는 가진 자원이 햇빛, 공기, 채소 3개밖에 없습니다. 햇빛, 쨍쨍한 햇빛, 맑은 공기, 뭐 청정지역이죠. 그 다음에 채소. 이 스위스는 채소도 잘 안 돼요. 알프스 만년설이 있어서요. 해가 쨍쨍한데 공기가 차, 냉해가 있다고. 그래서 채소가 잘 안 됩니다. 유일하게 잘 되는 게 감자입니다. 채소값이 스위스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스위스가 그거 감자만 캐먹고 살잖아요. 근데 잔디는 잘 자란단 말이에요. 잔디가 지금 저항력이 강하니까. 그럼 잔디가 있으니까 소를 길러서 소가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어서 감자하고 치즈로 버틴 게 스위스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스위스 시골을 가보면 제가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스위스 다닐 때는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벤츠를 빌려야 돼요. 스위스에서는. 왜냐하면 도로가 1차선 도로인데 차 2대가 간신히 비껴가는 데가 많아. 스위스 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산악이 많잖아. 거의 다 산악이라고 봐야지 알프스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큰 차가 내려오는데 내 차가 미니 같은 거 있다가 한 대 박치면 난 1000m라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수가 있어. 거기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 낭떠러지 대단합니다. 따라서 벤츠를 빌려야 돼. 때려 박더라도 같이 막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밀리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벤츠 빌려야 돼. 거기서. 그래서 이제 벤츠를 몰고 돌아다니다 보면 스위스 시골 가면
산골 끝에까지 감자가 쌓여 있습니다. 겨울에. 그 긴 겨울을 스위스는 10월 달부터 겨울이에요. 10, 11, 12, 1, 2, 3, 4, 5월 15일까지 겨울입니다. 5월 15일. 5월 14일 날 내가 5월 15일 날 벤츠를 몰고 독일로 산악도로를 넘어서 독일로 건너가려 했더니 바리케이트 딱 쳐져 있더라고. 5월 15일부터 개통하니까 안 된다고. 전에 오는 거는. 그래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런 동네에 가면 끝까지 감자가 있어요. 그걸로 겨울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남은 건 딱 두 개입니다. 치즈냐 감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치즈가 먹다가 내버려두면 건조해지면 빳빳해지죠. 곰팡이도 피죠. 그러면 이걸 아까우니까 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갖다 곰팡이를 벗겨내고 포트에서 넣고 끓이죠. 그러다가 이제 빵 쪼가리 먹다 남은 게 딱딱해지면 그걸 찍어서 먹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퐁듀죠. 퐁듀는 이태원에 가면 되게 비싼 요리로 팔고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잔반 처리,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 와가지고 엄청 비싸고 고급 요리처럼 돼버렸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제가 차 몰고 있는데 내 친구하고 둘이, 혼자는 그 스위스는 못 가요. 위험해서. 한 사람은 옛날엔 지금 내비가 없을 때니까 저는 이 지도책 이만한 거, 미슐랭 가이드 지도 이렇게 두꺼운 거 들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옆에서 지도 보고 50m 전방 좌회전, 800m 전방 우회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가야 돼.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유럽은 대개 오후 2시까지밖에 점심밥을 안 팔잖아요.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1시 20분쯤 됐는데 식당이 안 보여. 우리나라는 5분만 차 타고 나가도 삼겹살집 하나 다 있는데 그날은 안 그래. 유럽 다 그래. 창문 열고 동네 사람한테 가까운 식당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40분 가야 된대. 40분 차 몰고 갔어. 1시 55분에 2시 전 5분 전에 전속력을 다해서 도착하는 거예요. 갔더니 점심 뭐 있냐 그랬더니 두 가지밖에 없대. 감자 수프, 그 다음에 육포. 스위스는 산악국가가 돼가지고요, 이 산악 음식이 발달해 있어요. 육포 가지고 그것도 1인분 1인분밖에 안 나오대. 둘이 먹으니까 무조건 달라고. 감자 수프, 육포 왔어. 자, 감자 수프를 딱 떠 먹었는데 15,000원이에요. 그것도 저 커피 잔만큼 양이 그거밖에 안 돼. 국물 딱 떠 먹으니까 감자가 좀 썩은 감자야. 그래서 내가, 아니 15,000원짜리 수프를 팔면서 20달러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감자 수프가 썩었냐. 그리고 아가씨 일로 와봐, 썩어서 먹어봐. 그랬더니 좀 맛이 조금 썩은 감자긴 하네. 그래. 그런데 이런 걸 왜 파냐고. 이거 지금 15,000원이면 아니 이제 자꾸 달러를 호주에 살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호주에 살다 와서 달러를 자꾸 800원으로 계산해. 호주 달러. 어쨌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먹어도 이상 없다고. 우린 다 이런 거 먹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많이 몇 살이야? 19살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당차게 얘기를 해서 나가고 찍소리부터. 그리고 육포는 일단 이빨 부러지게 생겼어. 난 더군다나 이도 안 좋아.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잖아 벌써. 중간에 임플란트 틀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 난 육포는 포기했고 이빨 튼튼한 내 친구가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그게 스위스거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용병. 자, 이게 스위스 용병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바티칸의 로마 교황을 지키는 용병 105명의 명단이고, 요 창의 길이는 4.2m, 2.4m의 장창입니다. 전 유럽에서 가장 긴 창을 썼어요. 긴 창을 쓰려면 키가 커야 됩니다. 체력이 좋아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창을 쓴 사람은 일본의 마에다 토시에라는 장수인데 4.2m짜리 창을 썼습니다. 그러려면 체격이 커야 돼요. 힘이 좋아야 되고. 이 창을 쓴 거는 유럽에서 제일 길어요. 이 사람들이 쓴 게. 자, 이 사람들이 1506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자기가 이태리의 역사를 보면 교황의 왕권하고 교황권하고 전쟁이 1000년 동안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리 공국, 무슨 뭐 제네바 공국, 이런 힘이 센 공국의 황제들이 이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자꾸 통반장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은 아예 자기네가 교황을 2명을 배출해 버리잖아. 그래서 교황이 이거 지금 저 새끼들 나폴리에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나폴리 이태리에서요. 이태리 민족이 아닌 라틴 민족이 아닌 민족이 둘이 있어요. 이태리 안에 하나는 나폴리 사람, 하나는 시실리 사람이에요. 얘네 둘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이태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못 살아. 시실리도 못 살고 나폴리도 못 살아. 근데 시실리는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원래. 왜냐? 시실리는 유럽의 곡창이라 그래.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근데 그게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귀족들이 다 삥땅 뜯어가니까 쪽박차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곤충 빼들고 마피아로 가는 겁니다. 시실리 애들이. 나폴리 음식 중에서 제일 짠 음식이 나폴리 음식이에요. 이태리에서는. 나폴리 음식이 제일 짜. 못 사는 동네에서 음식이 짜. 짜면 조금 먹게 돼 있어요. 인간은. 덕천강이가 부엌을 순찰하다가 부엌에 가서 하녀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는데 무지하게 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음식은 하나도 안 짰는데 얘 짜거든. 그래갖고 왜 이렇게 짜게 먹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대신이 이렇게 해야 밥을 조금 먹습니다. 짜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심하다. 그래도 좀 약간 덜 짜게 해라 그랬더니 귀 속에도 되고 소금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순간 밥의 공기는 2공기로 늘어납니다. 1인당.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덕천강이가 그럼 원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이 덕천강이는 아주 금검절약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 자, 이 사람들을 불렀어. 유럽에서 제일 전쟁을 잘하는 용병 부대가 어디 있냐? 뭐 네팔의 구루카 용병이냐, 스페인 용병이냐, 스위스 용병이냐. 스위스 용병이 제일 용감하다. 그리고 한번 충성을 당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이제 불렀어 얘네들을. 봉급은 지금 현재 200만 원이에요. 105명이고 나이는 18세부터 32세. 1506년부터 이 사람들이 로마 교황을 지켰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1506년에 130명을 받아가지고 딱 경호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폴리 공국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얘네들 보고 자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 그래서 얘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때는 봉급이 2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한 2천만 원이에요. 지금 200만 원인데 왜 그러냐? 목숨을 버려야 되니까. 아니 한 달에 봉급 2천만 원 받는다고 해도 다음 달에 죽어버리면 2천만 원의 목숨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비쌌어. 갔는데 나폴리의 애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한 마피아가 나폴리 마피아거든. 시실리 마피아 못지않게 유명한 게 나폴리 마피아예요. 그래서 그만큼 싸움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나폴리 사람이. 갖고 딱 붙으려고 그랬는데 이 로마 교황을 지키는 130명의 우두머리 이름이 마이거든. 마이. 쥐라 300쪽에 살던 마이라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한판 붙으려고 딱 갔는데 저쪽에서 나폴리 용병 플러스 또 용병이 오는 거야. 자기네가 똑같은 장창을 쓰고 있는 거야. 기록지를 보니까 스위스 사람이야. 아! 같은 스위스에서 왔네. 저것들도. 봉급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앞에 오는 대장이 굉장히 낯이 익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어. 자, 이제 여기서 어떡할 거야? 나는 아주 이거를 강의할 때마다 눈물 나오는데 싸우지 않고 헤어지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니까 헤어지면 봉급을 주는 사람이 다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향 동네는 먹을 거라고는 감자하고 치즈밖에 없는데 우리가 봉급을 보내줘야지 그거 갖고 학교 다니고 뭐 생활 필수품도 사는데 안 싸우면 다 해고당할 것이고 싸우면 양쪽이 다 죽을 것이고 절반 이상 죽겠죠. 실제로 붙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 다 죽었어요. 양쪽이 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중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끝나서 이쪽이 이기긴 했는데 1506년부터 1830년까지 약 330년 동안 용병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사자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헐떡헐떡. 여기 부러진 창이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패가 하나 놓여 있고 여기 창이 부러진 창이 찍어 있습니다. 자, 이 방패가 2개입니다. 하나, 요 2개인데 여기 방패는 십자가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스위스 국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위스란 국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자, 스위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용병이 팔려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창에 찔려갖고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방패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백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르봉 왕가,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1789년에 자유시민혁명군에 의해서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같이 이제 나중에 단두대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키던 용병이 600명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이. 이 600명이 시민혁명군 30만이 밀고 들어오니까 600명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데 그까지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전원전사에서 전원전사하고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포로로 잡혔죠. 바로 루이 16세의 부르봉 왕가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백합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루체른이라는 데 가면 카페르 다리 바로 앞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여기 처음 가갖고 나는 뭐 유명한 조각가가 이걸 만들어놨냐 알았더니 이걸 읽어보면서 스위스가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아버지와 오빠의 피를 팔아서 먹고 살 거냐? 지금부터 산업을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시계와 제약을 선택합니다. 왜 시계와 제약이냐면 알프스 산맥은 겨울에,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걸 5,000m를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개인이 넘어가도 힘든데 이 배낭 속에 넣고 가서 잘 사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가장 부피가 작으면서 값이 비싼 게 뭐냐, 그걸 찾은 게 시계하고 제약입니다. 한 배낭의 시계를 롤렉스나 바스론 콘스탄틴 같은 시계를 갖고 가면 몇백억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바스론 콘스탄틴은 시계 하나 값이 3억에서 5억 합니다. 그거 100개만 메고 가도 300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도 지금은 제네릭 때문에 제약값이 싸졌지만은 옛날에는 제약이 엄청 비싼 거였다고. 그래서 시계와 제약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자, 이 시계는요 독립시계사가 만든 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스에는 독립시계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15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혼자서 시계의 420개 부품을 여름부터 겨울 초입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한겨울이 되면은 할 게 없으니까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4월 둘째 주에 주네브 시계 전시회에 냅니다. 내면 보통 계산가액이 2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혼자서 400개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의 전통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샤론 콘스탄틴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1755년에 만들어진 회사하고 지금 여기 모델로 떠 있는 이 시계는 현재 가격이 5억 원입니다. 나는 이거 3억 원인 줄 알았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검색하더니 5억짜리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5억짜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난 3억짜리인 줄 알았더니. 자, 미국에 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명품이라는 게 있는데 롯데 명품관에 가면 그 에르메스 버킨백을 살라고 줄 아가씨들이 많이 서 있는데 계단 가격이 2,5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명품백을 그렇게 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명품과 명품 아닌 거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명품이거나 아닌 차이.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사. 그런데 명품과 명품 아닌 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명품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면 쓸수록 값이 올라가야 명품이고 쓰면 쓸수록 값이 떨어지면 명품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바스론 콘스탄틴 시계를 저 살 때는 제일 싸도 2억이고 비싸면 뭐 좀 멋진 부리려고 이 카우스보다는 스위스 국기를 지금 해고 왔는데 지금 넥타이 피는 영국 얘기할 때를 대비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금 나한테 준 거 지금 하나 사고 있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꿈이 영국으로부터 문화훈장 하나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계를 이게 쓰면 쓸수록 값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명품이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는 어떤 사장님이 자기가 바세론 콘스탄틴을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새 거를 살까 중고를 살까 그랬는데 앤티크가 될수록 값이 비싸지거든 이런 건. 그러니까 시계방 갖고 3억 주고 하나 샀어. 사갖고 이제 시계를 잘 차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시계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갔어. 산대 가가지고 뉴욕의 시계방에 야, 이거 시계 안 가. 고쳐줘. 열어보니까 2번 경추가 부러졌어. 그래서 자 손님 이 시계는 420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품 하나하나마다 도장이 420개가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구려를 바꿔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기 본사에 보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2달 걸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내부에 본사가 있으면 나 거기 자주 가. 나 갈게. 갔어. 가가지고 그 본사의 AS실에서 시계 끌어주고 자 이거 고쳐줘. 그랬더니 AB758352 로또 넘버 1899년도에 생산된 겁니다. 자 뚜껑 딱 열어보니까 2번 경추가 풀어있어. 손님 저하고 AS실 저 안으로 들어갑시다. 갔더니 잠실에 체조체육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 나왔는데 거기에 한약방에 서랍장 같은 게 수천 개 꽂혀 있더라는 거야. 시계의 로또 넘버는 AB75835입니다. 그걸 향해서 딱 갔어요. 서랍을 뺐습니다. 딱 뺐더니 기름종이에 쌓인 나사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 기름종이 딱 풀러보니까 거기에 2번 경추가 딱 들어있더라는 거야. 컴퓨터 설명. 나 장인 슈나이더는 1899년 로또 넘버 AB75835의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100년 이상 경과되면 2번 경추가 자연 마모되어 부러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 2번 경추 AS 부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죽는다. 그걸 딱 꺼내가지고 딱 끼니까 시계가 자각자각 가더래. 자 문제는 이 시계 값이 자기가 살 때 뭐 몇 억 주고 산 거야. 그러면 부품 값은 얼마나 비싸겠냐고. 420개 부품 하나하나가 막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도장 다 찍혀 있고. 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손님 무료입니다. 그 왜 무료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사실 때 이미 저희는 AS 요금을 다 받은 겁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2번 경추가 또 부러질 겁니다. 그때 누가 손주가 되시든 누가 되시든 다시 우리 회사에 오시면 그때도 무료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한 영원히 무료입니다. 이게 스위스의 AS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강한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자, 리치몬드 그룹은 이제 좀 싸구려 시계를 만들어 파는데 주력은 역시 까르티에, 올로제리, 피아제, 바시론, 콘스탄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싸구려 시계 많이 팔아요 지금. 자, 제약으로 갔습니다. 노바티스하고 로슈입니다. 노바티스는 세계 2위의 제약회사입니다. 로슈는 세계 5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미국의 화이자, 미국에서 화이자가 미국 1등이자 세계 1등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미국보다 제약산업 볼륨이 피카피카합니다. 나라는 이렇게 조금만 해도 자기네보다 60배의 인구가 많은 미국하고 겨뤄서 스위스 시계 산업은 대등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계 산업, 제약 산업에 관해서는 아주 후진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좀 제약회사 근무하시면 아주 후진국입니다. 그러다가 한미약품이 OTC 매약 위주에서 병원약으로 좀 바꿔서 지금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실험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 그래서 제약과 시계를 선택했고 스위스에는 제약회사가 지금도 많다. 자, 제3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시계하고 제약을 팔아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애들이. 무지하게 벌었어. 그러면 자, 시계와 제약 다음에 뭐 할까? 중공업 가서. 터널을 파는 데 관해서는 세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지금은 코리아입니다.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 이건 정주영 회장님 덕입니다. 군산에서 장안간 57km 구간을 갔다가 연육교를 놓고 밑에 또 파잖아요. 스위스가 만든 알프스 터널, 최장 알프스 터널이 52km입니다. 스위스에서부터 알프스, 이태리 쪽으로 뚫었죠. 그 기록지가 53km짜리가 하나 있고 42km짜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터널 밑을 많이 댕겼습니다. 차 몰고. 그 터널에서는 차 몰고 이렇게 가면 중앙선을 봤잖아요. 음악이 쫙 흘러나 클래식이.
위험해 이거야, 위험해. 우리나라는 위험해 소리를 음악을 안 깔고 그냥 소리를 아예 안 질러버리지. 침묵을 지켜보지. 이 새끼가 졸거나 말거나 그냥 중앙선 밟거나 말거나. 저기는 중앙선 밟았다고 음악을 쫙 깔아놨어요. 좀 멋지죠, 그 대목은.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가, 이게 지금 털을 파는 기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뚫고 들어가는데 오차 범위가 자 53km를 양쪽에 뚫었습니다. 양쪽에 뚫고 오는 겁니다. 지금 알프스 밑을 이태리에 뚫고 들어오고 스위스 뚫고 들어오는데 오차 범위는 30cm 이내여야 됩니다. 52km의 오차 범위가 3cm 이내. 이거는 반도체 수준입니다. 반도체 수준. 여기 혹시 반도체 업종에 근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성전자의 임원한테 1기가 반도체 회로를 펼치면 그 회로의 길이가 어느 정도 몇백 킬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성전자의 임원 기술자 출신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질문이라고, 반도체 회로의 길이를 물어본 사람 처음 봤대. 근데 짐작컨대 아마 여기서 하와이 정도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하와이 가는데 회로의 오차 범위가 몇 cm 정도 벗어났을 때 이거를 분량으로 칩니까? 그랬더니 30cm에서 50c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52km 뚝 들어갔는데 양쪽에 에라 범위가 30cm라면 거의 이게 반도체 수준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잘 계산해 보세요.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나도 그 계산에서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정밀도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애들이 머리카락의 1000분의 1mm의 철사를 깎았어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그래갖고 스위스에 보냈어요. 스위스요, 이제 정밀 금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패권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다. 봐라, 이 철사를. 딱 이렇게 보낸 겁니다. 스위스가 2달 있다 그 철사를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 내용도 쓰지도 않고. 그래갖고 일본에 딱 보니까 우리가 보냈던 게 그대로 왔네. 자기네가 더 얇은 걸 깎아갖고 보낼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됐다, 드디어 우리가 일본이 스위스를 이겼다, 정밀 금융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계 1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철사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철사의 가운데를 터널을 파버렸더니, 그러니까 이건 매수이라는 거예요. 매수. 지금도 일본은 금융에 관해서는 독일하고 스위스한테 못 당합니다. 아직도. 일본이 100만 분의 1g짜리 나사를 만들었어요. 100만 분의 1. 이거 눈에 보이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지. 그런 나라인데도 얘네들한테는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공업을 지출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가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 일렉트릭스.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제4 이노베이션. 미그로스 협동조합, 쿱스, 네스. 요건 내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도 이마트, 롯데마트 다 있잖아요. 미그로스 같은 게 여기도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매출이 24조입니다. 여기 회원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다. 200만 명. 스위스 인구의 3분의 1이 여기 가입했어요. 가입과 동시에 30%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30% 무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는 거라고. 요새 우리나라 협동조합 많이 하잖아. 내 친구들도 보면 협동조합 막 만들어 돈 벌려고. 돈 벌기가 쉬우니까. 조합원만 빵빵하게 구성해 놓으면 그냥 그다음부터 굴러가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해서 돈 버니까 쿱스가 또 만들어서 쿱스도 한 100만 돼요, 회원이.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이 두 개에서만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슬레, 우리 지금 네슬레 한국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슬레 같은 식품산업, 초콜릿부터 다 아직 만들어요. 자, 네슬레 880억 스위스 프라임입니다. 매출 하나로 99조 원. 엄청 커요. 직원 수 33만 명. 자, 그 다음에 빅토리옥스 칼. 등산 가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새는 여러분들이 미장원 가서 가위를 미장원 그 미용사가 가위를 쓰거나 칼을 쓸 때 이 칼이나 가위가 국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국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제냐 독일제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국산을 안 쓰냐 그러면 쇠가 물러서 못 씁니다. 일식집 주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어봤을 때 국산 칼 쓴다는 사람 내가 현재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쓰냐? 쇠가 물러서 1년, 2년도 못 간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쇠가 나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빅토리우스 칼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신젠탕으로 농약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농약회사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그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가 충남 청양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경북 청송과 경북 영양 두 구간에서 나는 게 청양고추죠. 이 청양고추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메이드 인 USA입니까? USA죠. 그 USA의 맛을 설계해 준 게 어느 나라, 어느 회사예요? 몬센토죠? 몬센토. 미국이죠. 매운맛의 단위는 스코빌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스코빌. 그래서 청양고추는 스코빌 지수가 6,000입니다. 6,000. 6,000에 맞췄을 때 한국인이 가장 맛있다고 느껴요. 인도 고추는 스코빌 지수가 얼마쯤 될까요? 인도 고추는 30만입니다. 스코빌 지수가. 멕시코 고추는 얼마쯤 될까요? 50만입니다. 한국 사람은 매운 걸 잘 먹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매운맛을 설계해 준 게 몬산토, 미국 몬산토가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몬산토에 갖다 준 로얄티가 현재 4천억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한국 사람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품 종주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없는 게 무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몬산토가 세계 1위고 신젠타가 세계 2위입니다. 스위스의 신젠타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하는 게 없어 도대체. 이런 것까지 다 그 설계를 해버리고 있으니 신젠타 세계 1위입니다. 자, 이건 그냥 하고. 스포츠 용품에 관해서도 거의 전설적으로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악 스포츠가 발달해서 스키 같은 게 엄청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강원도 평창에서 타는 스키 이런 거 갖고는 저희 가면 그냥 죽어요. 이게 고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발리 구두까지 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돈 잘 벌 때 이제 발리 구두 사서 신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신고 그 무릎팍 관절 다 그냥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발리 구두 아무리 좋아도 맞춤을 신어야지 기성품을 신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발은 왼쪽 발 오른발이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자기 발이라도 힘을 조금이라도 주는 쪽 발이 0.01mm라도 크게 돼 있다고. 그리고 뼈가 발달한 게 서로 틀려. 발 뒤축을 보면 오른쪽 발 왼쪽 뒤축이 똑같이 달지가 않아요. 모양새가 틀리게 달지. 이거는 자세도 잘못됐고 관절이 잘못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발리구두가 그렇게 비싼 걸 갖다가 제가 돈 좀 번답시고 큰맘 먹고 그냥 돈 1,000몇백만 원 내고 샀는데 그냥 한 일주일 신고 일본에서 3일까지나 참았어. 일주일째 도저히 못 참겠더라. 한솥이나 그냥 싸서 딴 데 넣고 거기서 구두 운동 하나 사신었어요. 자, 그러니까 발리 이런 구두는 구두 파서 2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제5 이노베이션 태양광 비행기로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제조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돈을 더 벌겠다. 태양광 비행기. 자, 이거 동영상이 다 있는데, 자, 요게 바둑 알만한 지별판이 20만 개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 태양광으로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날아가고 밤에는 배터리에 저장을 해가지고 밤에도 날아갑니다. 기름은 한 방울도 넣지 않습니다. 제주항공이 인천 오사카를 28만 원에 이코노미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 오사카를 42만 원입니다. 그럼 아시아나는 타면 밥도 주고 생수도 주고 커피도 주고 신문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생수 돈 내고 사 먹어야 되고 신문은 아예 없고 아예 없습니다. 거기는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제주항공 사장한테 뭔 소리야? 야, 딴 건 몰라도 신문은 좀 실어라. 내가 외국 갔다 와서 뭐 유럽 같은 데 갖고 한 달 동안 하고 있다가 오면 제일 궁금한 게 한국 소식이니까 신문 보고 싶다. 그랬더니 걔가
형님 조선일보 싫으면 동아일보 없냐 그러고 동아일보 싫으면 한국경제 없냐 그러고 조선일보 옆에 있는데 저거 나도 봐야 되는데 한 번만 싫으면 손님끼리 쌈나고 그러니까 아예 안 신다는 거예요. 커피 생수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비행기 무게를 줄이려고. 비행기 무게를 줄여야 항공료가 조금 들어가. 그래서 28만 원이라는 이 싸구려 요금이 성립이 돼. 제주항공 저 아시아나처럼 커피 주고 밥 주고 신문 싣고 이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40만 받아야 돼요. 얘는 항공료 한 방울도 넣지 않습니다. 날라다닙니다 지금. 자, 이게 화물 300톤, 인간 350명을 싣고 다닐 힘이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 힘이 곧 생길 겁니다.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유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다 이걸로 바꿔야 돼. 무서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여기에 쫄아가지고 수소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미 개발 완료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곧 상용화 단계로 좀 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이 태양광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솔라 임펄스 이렇게 지났고 지금 현재 시속이 140km밖에 안 나오네요. 800km 이상 나와요. 아직은 좀 멀었어. 자, 이번에는 제6 이노베이션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새틀라이트 클리너.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우주에 떠 있는 6,000개의 놀고 있는 위성들이 있는데 이걸 볼게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여야 되는데 지구에는요. 자, 여기 이게 지구입니다. 한 600km 이상 상공에 6,000개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5,200개 놀고 있어요. 옛날에 쏘아올린 것들은 다 놀고 있어. 800개는 활동을 하십니다. 그 5,200개가 아무 할 일 없이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40년, 50년 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지구에는 운석이 1년에 30만 개가 날아 들어옵니다. 외계로부터 30만 개. 그러니까 이 30만 개의 파편들이 지구에 날아 들어오다가 위성을 때리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위성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중력이라는 뜻이죠.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파편이 날아 들어와서 위성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화인데 이게 위성이 놀고 있는 위성이 파편을 맞으면 15,000km를 맞는단 말이에요. 위성의 속도가 15,000km니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축구공만한 것도 15,000km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빌딩을 때리면 이 빌딩은 전파됩니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물량, 질량 곱하기 속도가 파괴력이거든. 물리학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5,200개의 위성을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저걸 방치해 놔가지고 지들끼리 빡치기도 해요. 또 하면 남의 나라 위성을 깨뜨리는 수가 있어. 그 천공 같은 위성이 대표적인 위성인데 지가 깨지면서 남의 나라 위성을 깨뜨렸다고. 15,000km의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시속 15,000km로 맞으니까 얘는 시속 600km로 파편해버렸어. 남의 나라 위성이 깨졌는데 네 나라 걸 깼어요. 미국, 영국, 러시아 뭐 이렇게 하고 네 나라 걸 깼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 위성의 가격이 얼마냐면 5,500억이었습니다. 하나 쏘았는데 첨단 장비를 탑재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다 대고 천공이라는 싸구려 위성을 방치해 놔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5,500억짜리 위성이 깨졌다. 변상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상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주법이 없어요. 그래서 2015년 8월 31일 날 유엔이 우주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치해둔 위성 때문에 남의 나라 위성을 깨트리면 변상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법이 유엔에서 만들어진과 동시에 스위스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얘가 밤하늘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 위성들을 파리채가 딱 저기 두꺼비 잡아먹지 싹 끌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걸 좀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지금 5,200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1년에 100개씩 끌고 들어와도 52년 걸립니다. 우주 밤하늘이 넓다고 해서 뭐 하루에 막 10개씩 끌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전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년에 100개씩 50년 걸리는데, 문제는 지금도 매일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국가별로 막. 오늘 쏘아 올린 위성도 10년 후에는 그것도 끌고 들어와야 돼. 그때 되면 전자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구닥다리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끌고 들어오고 와야 될 게 5,200개인데 앞으로도 끌고 들어갈 게 매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한 블루 오션 산업을 열어버렸어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의 기술을 미국이 지금 따라잡아서 자기들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기술의 노하우가 딸린대, 미국도. 스위스한테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7 이노베이션. 지금까지 있는 산업만 가지고도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이노베이션을 컨벤션 많이 하잖아요. 다보스 포럼 많이 아시죠? 1월 달에 하는 거. 입장료 7,500만 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입장료 7,500만 원 1인당.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님이 작년에 갔는데 11명 데리고 갔더라고. 자기 직원들, 사장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자기까지 합치면 12명 7,500만 1억입니다. 10억입니다. 10억. 입장료만 직원들까지 해서. 갔더니 이 양반은 모텔을 아예 통째로 빌렸더라고. 5층짜리를. 그래서 그 모텔 값이, 다보스가 인구 5,000명 사는 마을인데 한겨울에 다보스 포럼 할 때는 호텔비 한 10배 뜁니다. 그냥 너무 많이 오니까 입장료 이렇게 내고도. 그래서 지금 다보스라는 이 시골 마을이 이 한겨울에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요 포럼 하나 가지고, 다보스 포럼 하나 가지고. 이 슈밥 회장이 이걸 만들었는데, 다보스 포럼은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회원사의 회비가 더 큽니다. 회원사가 20억씩 내야 됩니다. 기본빵으로. 회원사가 지금 한 수백 개인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한데 입장료를 또 이렇게 많이 받아. 그래서 이거에 이제 재미 들려서 다보스 포럼을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루체른의 4.0 포럼이 생겼어요. 스위스 4.0. 저것도 입장료 비슷합니다. 저것도 만든 사람이 다보스 포럼을 만든 슈밥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슈밥이라는 사람은 인간 브로커입니다. 인간 브로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해마다 가는데 왜 가겠어요? 물론 대한민국 기업을 대표해서 자기가 정경련 회장이니까 가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도 기업을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협력해야 될 회사의 기업의 CEO들, 오너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의 장관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국무총리도 만나야 되고 대통령도 만나면 더 좋고. 그래서 좀 안면을 좀 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은 다 해외에서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회장들이 거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슈밥 회장한테 연회비 20억만 내라 그러는데 자기는 30억짜리 특별 회원이 되면 슈밥 회장이 알아서 또 중개를 잘 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뭐 세계적인 글로벌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포럼이 내가 적다 다 못 적었는데 350개 있더라고. 스위스에. 자, 그래서 스위스는 이런 컨벤션만 갖고도 버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계산이 안 돼.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 다 전시회입니다. 건축 전시회, 토목 안전 전시회. 뭐 시계 전시회도 1년에 몇 번씩 열려요. 4월 달에 두 번째 주에도 열리고, 거기 시계 전시회는 입장료가 30만 원이에요. 공짜 아니에요. 이 나라는 공짜 아무것도 없어. 스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위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스위스에서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이 너무 차. 그리고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절단해. 한국 사람 같지 않아. 냉정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허튼 짓은 안 해. 절대로. 신용 딱 지키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스위스 사는 노신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글을 보면 실제로 친해지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은 안 친해도 일단 친절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그런데 스위스는 친해지려면 오래 걸려. 스위스 경쟁력, 자연의 불리함을 극복했다. 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붕. 우리나라도 무역해야 돼요. 무조건. 상하이, 바다로 뛰어들어라는 말이 상하이의 뜻입니다. 네덜란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벤처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술 중시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공고를 나온 사람이 3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 독일에서는 3년 후에 나는 공과대학에 가서 이론을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연방으로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공고를 나온 사람이 현장에 3년 있다고 해서 공과대학에 절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국가경제포럼 우리나라의 장관차관 모임이 있습니다. 총리까지 다 있는데 근데 그 모임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공고 출신이 현장에 3년 있을 경우 그 증명서만 있으면 무조건 공대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독일이 그래서 발전한 거지 딴 거 이유 하나도 없다. 자, 국가 혁신과 기업 도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리게이팅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정권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한국은요, 제가 1980년도 대학교 졸업하고 80년도 직장생활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소득이 $1,000였습니다. 그걸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물려준 $1,000 소득을 35년을 달려서 우리가 $30,000까지 왔습니다. 강철부대라는 요새 텔레비 프로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멋있고 늠름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현명하고. 나는 걔들한테 부탁합니다. 너희들 정도 머리면 $50,000 우리나라 바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은퇴한다. 나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 67세가 내가. 너희들이 $50,000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강국으로 만들어주기를 부탁하고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